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코스피가 올해 첫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거래를 시작하자마자 작년 말 아슬아슬하게 눈앞에서 멈췄던 기존 역대 최고점을 시원하게 돌파하며 기분 좋은 새해 출발을 보였습니다. 정부도 첫 거래일을 맞아 한국거래소에서 개장식을 개최했는데 대선 공약이었던 5,000피를 위한 실행 계획들이 나왔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저는 지금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새해 첫 거래가 시작됐죠. 지금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장식을 열며 새해 첫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는 현재 4,25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4,224선에서 거래를 시작하며 출발부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후 상승폭을 키우며 4,25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의 산타 랠리가 새해 첫 거래에도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개인이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수를 이끄는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새해부터 질주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장중 각각 12만 4,500원, 66만 8천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관련해서 개장식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우선 불공정 거래 근절을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주주들을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합동대응단의 집행 역량을 보다 확충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착근하여 주가 조작은 반드시 적발되고 한 번 적발되면 패가 망신한다는 점을 시장이 온전히 체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을 국내 유치하기 위해 단계적인 거래 시간 연장과 24시간 거래체계 구축도 추진되고요. 이 밖에 일반 투자자들도 벤처기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 BDC와 가상자산 ETF 선물 등 신상품을 출시해 우리 시장의 매력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자, 증시 현장에 이어서 우리 실물 경제의 중심인 수출 현장도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관세 압박 등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출이 사상 첫 7천억 달러를 돌파한 만큼 올해를 둘러싼 기대도 크죠. 찬바람을 뚫고 평택항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저는 지금 한진 평택 컨테이너 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터미널에서 한창 작업이 진행 중이군요. 네, 제 뒤를 보시면 이 수많은 컨테이너가 끝도 없이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곳 야적장에 정리된 컨테이너들은 이제 막 수출길에 오르기 위해 일제히 선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앞서 터미널 크레인이 마치 인형 뽑기를 하듯 육중한 컨테이너들을 하나하나 들어 올려 이곳 야적장에 질서 정연하게 정리해 두었는데요. 당초 오전 11시쯤 컨테이너선이 이곳에 접안해 이 본격적인 선적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강한 풍랑으로 인해 선박 진입이 다소 늦어지면서 선적 일정은 오후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이 바람이 잦아들고 이 배가 들어오면 올해 평택항에 첫 수출 선적이 시작되며 이 컨테이너들은 중국 텐진으로 향하게 됩니다. 네, 관련해서 올해 수출도 기대가 크죠. 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8% 증가한 7,097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건데요. 특히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열풍 속에서 반도체 수출이 1,73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자동차 수출도 72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유럽연합과 아세안 등으로 수출 시장을 넓히며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올해도 통상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수출 현장은 새해를 맞아 다시 힘찬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항에서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도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은행들이 걸어 잠갔던 가계대출 창구를 열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이 연초부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경계하고 있어서 활짝 열린 창구를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연말에 대출 절벽이 일단은 해소되는 겁니까? 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주택담보, 신용, 전세자금 대출 갈아타기를 오늘부터 재개합니다. 일부 신용대출 상품은 오는 11일부터 판매를 시작하고 모기지 보험은 오는 22일부터 다시 가입이 허용됩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제한했던 모집일을 통한 주택담보, 전세자금 대출과 모기지 보험을 다시 받습니다. 하나은행은 생활 안정자금 용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받고 전세자금 대출 비대면 접수는 이번 달 내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설정했던 각 영업존별 부동산 대출 상품 판매 한도를 해제합니다. 네, 은행들은 보통 새해 들어서 연간 대출 총량이 풀리면 대출 문턱을 확 낮추는 경향을 보이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여전히 고삐를 죄고 있어 새해에도 당분간 대출 한파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쯤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에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자제해달라는 방침을 전달할 예정인데요. 다음 달 확정되는 각 은행들의 새 대출 총량 목표치도 명목 GDP의 절반 수준인 2% 안팎에서 긴축적으로 설정될 전망입니다. 각 은행들이 속도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는 만큼 1분기까지는 부동산 매수세도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서울 집값이 19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 주택 공급 부족 탓에 매매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세제 개편 가능성이나 기준금리 인하 등의 변수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각종 복지 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도 새해부터 크게 오릅니다.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이에 연동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도 크게 늘게 됐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일단 중위소득 먼저 보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얼마나 됩니까? 네,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지난해보다 6.5% 높아졌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엔 이보다 더 큰 7.2%로 월 256만 원 선입니다. 역대 가장 높은 인상률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아래인 생계급여 대상도 4만 명이 늘어납니다. 월소득 4인 가구 207만 8,316원, 1인 가구는 82만 556원보다 낮으면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네, 또 기준이 크게 달라지는 게 기초연금입니다. 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요. 어르신들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기준이 지난해보다 1인 가구는 19만 원, 부부 가구는 30만 4천 원 높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은 월소득 247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으로 8.3% 올라 이보다 벌이가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 수준이 매년 가파르게 오르면서 취약계층이 아님에도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공모주 상장일 전산장애가 반복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은 말뿐이고 땜질식 보상만 반복되는 양상인데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우선 가장 최근에 발생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16일 아크릴 공모주 상장일에 신한투자증권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신한솔증권 앱에서 해당 종목을 거래하는 고객들이 장 시작부터 4분가량 불편을 겪었는데요. 오류로 인해 제 시간에 아예 매도를 하지 못하거나 또 주문가보다 떨어진 금액으로 체결되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개별 고객 보상에 나섰는데요. 보상 대상은 지난달 먹통일 오전 9시부터 시초 가격이 회복된 9시 19분까지의 매도 체결분입니다. 보상액은 시초가에서 매도 가격을 뺀 금액에 고객 불편을 감안한 만원 정도를 추가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됐습니다. 민원 접수한 고객들은 거래 금액에 따라 만원부터 11만 원대에 이르는 보상을 안내받고 있는데요. 아직 보상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며 고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증권사의 사과가 무색하게 이미 이게 반복된 상황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아로마티카 상장 이래 전산장애를 일으켰는데요. 해당 고객들에게 상품권으로 보상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고객들은 사후 보상보다 문제없는 전산망을 갖추는 게 먼저라는 반응인데요. 증권사들은 회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매매 기장 시 보상하는 기준안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문장애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입증 자료를 첨부해 전자민원을 신청하면 증권사가 조사에 따른 보상 여부를 통지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고객 정보 유출과 무단 소액 결제 사고로 KT의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첫날 10,000명이 넘는 가입자가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SK텔레콤으로 이동하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위약금 면제 첫날이 지난달 31일이었죠. 평상시와 비교하면 이게 얼마나 많이 빠진 겁니까? 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하루 동안 KT망에서 이탈한 가입자는 모두 1,1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전주 하루 평균 이탈자 수가 2,700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불어난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7% 고객이 이전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벌어졌던 SK텔레콤으로 이동했고요. LG유플러스는 1,880명이, 알뜰폰으로는 2,480여 명이 이동했습니다. KT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 사업자를 제외하고 순수 KT 이탈자 수만 보면요. 이날 하루 동안 5,900여 명이 KT를 떠났고 이 중 4,661명은 SK텔레콤으로 1,225명은 LG유플러스로 옮겼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런 움직임이 더 이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위약금 면제 소식이 확산하고 주변에서 해지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이 대열에 동참하는 사람이 불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입자들이 이동통신사 옮기기에 시간을 낼 수 있는 휴일이나 주말 수치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KT 해지 고객이 늘어나는 틈을 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각종 혜택을 내놓고 있는 점도 변수입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소급 적용까지 포함해 전체 위약금 면제 기간인 지난해 4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약 60만 명의 가입자가 감소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지난해 627, 11호 등 부동산 대책이 잇따라 발표됐음에도 집값이 식을 줄은 몰랐는데 정부가 예고했던 공급 대책은 그 속도가 늦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 관련 조직을 총괄하는 추진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정부 움직임 보기 전에 지난해 수도권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부터 집계를 해보죠. 네, 지난해 마지막 주 서울 아파트 값이 1년 전보다 8.7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송파구 20.92%, 경기 과천시 20.46% 오르면서 전국에서 상승률 1, 2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지난해 말을 목표로 예정됐던 국토부의 공급대책 발표는 이번 달 중으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달 21일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다시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조속히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 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 정밀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안에는 자치구별 연도와 호수까지 구체화된 내용이 포함될 거란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2027년까지 5천 가구 등과 같이 연도별 공급 물량이 명확하게 표시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관련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정부 설동청사에서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의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1년 동안 임시 별도 조직으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 추진단을 중심으로 택지 개발과 민간 정비 사업, 노후 계획 도시 재정비 등 국토부 내에 분산돼 있던 주택 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서 만든 실장급 조직입니다. 공급 주체와 공급 유형을 아울러서 공급 정책의 기획, 실행, 관리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지휘부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에는 김영국 전 항공정책관이 지난달 31일 임명됐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정부 부처에 의미 있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돼 공식 출범합니다. 2008년 기획재정부 통합 이후 18년 만에 정부 조직 개편입니다. 자세한 의미와 남은 논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설되는 두 부처가 기획재정부의 기존 기능을 나눠서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차관 6실장 체제로 경제정책 수립과 세제, 외환, 국고, 공공기관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1차관 3실장 체제로 중장기 국가전략과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 편성과 집행, 국가 채무 등에 관한 업무를 합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재경부 수장을 맡게 되는데요. 앞서 구 부총리는 금융위원장, 기획처 장관과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수시로 만나 정책 방향을 잡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직이 분리되더라도 부처 간 협력을 지속해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기획처 장관 자리가 공석인 만큼 장관 취임 이후 협의체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석인 기획예산처에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이해훈 전 의원은 갑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해훈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의원은 갑질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국민의힘은 이 폭로를 계기로 본격적인 낙마 공세에 돌입했는데요. 이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인영입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미 통상 마찰의 쟁점으로 떠오를 거란 우려가 커지는 모습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일단 미국 정부가 뭘 우려하고 있는 겁니까? 네, 미 국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을 세우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나 중과실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게끔 했는데요. 여기에 미국이 우려를 나타낸 건 구글이나 메타, 엑스와 같은 미국 플랫폼 기업들이 허위 정보 유통을 이유로 제재받을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외교부는 이번 법안이 특정 국가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는데요. 사회적 폐해 대응과 이용자 보호 강화라는 법안 취지를 미국 측과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우려가 법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취지로 미국을 설득할 계획인데요. 이미 입법 과정에서부터 미국 내 반대 기류를 인지했고 한미 간 여러 차례 소통했음에도 미국 정부 입장이 이처럼 나온 만큼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이에 정부는 법안이 시행되는 7월 전까지 미국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이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한 EU의 디지털 서비스법에 대해 보복 조치를 강행한 바 있는 만큼 사태가 악화될 경우 통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오랜 기간 LG그룹 내 4대 공익재단이었던 구현경 대표의 LG복지재단이 그룹 재단 운영으로부터 완전한 분리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자체 신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 성남의 터를 잡고 재단의 규모를 키우려는 모습인데요. 이게 구광모 LG그룹 회장과의 소송전 와중에 벌어지는 일이라 더 주목됩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일단 구현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사무소를 옮기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LG복지재단은 지난달 4일 이 구 대표이사의 한남동 접견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 주 사무소를 현 경기 평택에서 성남시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이 성남시로의 사무소 이전이 완료가 되는데요. 재단 측은 현재 성남에 짓고 있는 청년 자립지원센터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 감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센터 건립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 사업 수행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남으로의 이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현재 NG그룹에는 LG복지재단 또 연합문화재단 등 4개의 공익재단이 있고 서울 마포 사옥에 함께 모여서 공동 운영 관리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2024년에 LG복지재단만 근무지를 평택으로 옮긴 데 이어서 이번에는 성남으로 이전한 겁니다. 다만 이번 이전은 단순한 장소 변경 이상의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지난달 4일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재단은 성남시는 추후 재단 규모 확대 시 우수한 전문 인력 수급이 용이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성남의 터를 잡고 재단을 독자적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현경 대표는 LG그룹과도 사이가 좋지 않죠. 구광모 LG 회장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구현경 대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이 선대 회장의 유산 관련 상속 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 관계입니다. 앞서 구 대표는 2023년 2월에 이 모친인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현수 씨와 함께 이 구 회장을 상대로 고 부군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취지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2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올해 노트북이나 휴대폰 등 전자제품 구매 계획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완성품의 가격 인상도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가성비로 유명한 글로벌 PC 업체 에이수스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가격이 언제부터 오릅니까? 네, 에이수스는 오는 5일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전략적으로 조정한다고 최근 공지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지난해 가격 인상 계획을 언급하긴 했지만 예상보다도 빨리 반영이 시작된 건데요. 이번 가격 조정은 원가 압박을 장기적으로 흡수한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며 품질 및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대리 지난달 중순부터 기업용 노트북 전 제품 가격을 최대 30% 인상하면서 가격 인상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에이수스가 새해 첫 가격 인상을 단행하는 다음 타자가 될 전망입니다. 대만의 또 다른 PC 업체 에이서도 올 상반기 가격 인상을 예고했고 HP는 올 하반기 가격 인상과 랩탑에 탑재하는 D램의 용량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돈 쓸 곳은 많은데 연초부터 달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배경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인공지능 열풍 속 반도체 수요와 가격이 동시에 올라가는 이른바 슈퍼사이클 때문입니다. 주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범용 D램의 생산을 줄이고 HBM과 같은 AI용 고성능 반도체에 집중하면서 D램과 낸드 플래시 공급이 줄어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부품값 인상이 기기값 상승으로도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 샤오미 역시 지난달 출시한 스마트폰 17 울트라의 가격을 전작과 비교해 10% 올렸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고육지책으로 오는 3월 출시하는 갤럭시 S26의 가격을 동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